이번에 만으로 나이가 계산이 되니 어려진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네요. 주로 사연을 듣기만 했지 이렇게 제가 보내게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사연을 보내시는 분 대부분들은 이혼하신 지 조금 지나고 나서 후련하다는 듯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혼한 지 이제 막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자다가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니 답답함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 이야기를 하며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좀 해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혼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고 본인들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한두 번 얘기하고 나서는 저도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건데 누굴 탓하겠냐라는 마음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게 남아있다고 할까요? 일단 남편과 저는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업하는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 회사원들은 탈 수 없는 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다르잖아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에 홀딱 빠져 남편과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와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날짜를 잡기 전에 양가 어른들을 모시는 자리인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었고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였지만 남편이 너무 좋은 나머지 시어머니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 실수죠. 상견례 자리는 아무래도 격식도 차려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서로 자식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자리에서조차 아들의 결혼보다는 본인의 비싼 가방을 자랑하신 분이에요. 자리에 앉으실 때 주로 가방은 의자에 놓거나 옆자리에 올려놓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식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의자 뒤에 가방을 두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식탁에 올려놓으신 줄 알고 제가 옷걸이에 걸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시면서 가방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괜찮아. 괜히 그런 곳에 걸었다가 가방 상하면 어쩌니? 사돈, 제 가방 예쁘죠? 이게 우리 아들이 사업 시작하고 월 수입 1,000만 원 넘어갈 때 엄마 고생했다고 하면서 사준 가방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어떤 가방이든 가품이 너무 많잖아요. 다들 똑같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싫어서 저는 그때 한정적으로 나온 가방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들고 있어요. 이거 들고 다닐 때마다 동네 아줌마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데 명품 가방을 어디서 사겠어요? 아무래도 명품백 하나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지 어디에서 파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사돈도 가방이 예쁘시네요. 혹시 얼마 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만하라는 제스처를 보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적지 않게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를 잘 받아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남편이 외국 다녀오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산 걸로 알아요. 가방이 정말 예쁘시네요. 근데 사업이 계속 잘 되나 봐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매번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들이 하나라 그런지 지 엄마가 갖고 싶은 건 다 사주더라고요.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나 봐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딸이 저 혼자라 두 분 다 상견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상견례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나름의 준비를 하셨지만 저희 시어머니 될 분이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 결국 저희 부모님이 준비한 말씀은 하지도 못하고 결혼식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저희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 보내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날짜나 혼수 등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 엄마는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집에 오는 길에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 중에 딸 아들 결혼시킨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이렇게 가방자랑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딸들이 중요한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너희 결혼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그저 사치품에 대한 얘기만 하셔서 엄마는 좀 걱정이 된다. 시어머니 될 사람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물론 사위 될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잘 벌고 있다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너가 감당할 수 있겠어? 사실 엄마는 결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당시 저는 엄마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때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죠. 오빠 사업이 워낙 잘 되잖아. 그러니 시어머니도 지금 그러시는 거겠지. 그리고 나도 돈 버는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오히려 하나하나 관심 갖고 본인 입맛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가 관심 많으면 더 피곤한 거 엄마도 알잖아. 그건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는 너무... 저희 엄마는 계속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셨어요. 확실히 어른들의 촉이라는 게 정말 정확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세상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제가 생각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니 결국 저희 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엄마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경비 일을 하시면서 용돈벌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돈 벌어 오라고 채근을 하셔서 그런지 평소에 하는 일보다 더 일을 늘려서 돈을 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게 된 거죠. 원래 경비일이라는 게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식이 아니라 가끔은 밤도 새야 되고 종종 낮과 밤이 다른 생활을 할 때도 있으니 그것만 해도 힘들 수 있는데 종종 다른 일을 도와주러 가시면서 돈을 더 벌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뇌출혈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전화를 받고 난 몇 시간 뒤 돌아가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순간 현실인지 꿈인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어찌 보면 3, 40년을 함께 생활한 사람을 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셔서 저한테 시어머니 잘 챙겨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갑자기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런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 준비된 게 거의 없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보다는 오히려 남편이 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님을 화장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집 말고 백화점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이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도 너무 헛헛하고 힘이 든다. 집에 가면 더 우울해질 것 같으니까 엄마 백화점에 좀 데려다 줘라. 침울하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나 남편이나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장소가 백화점이라는 게 좀 의아했지만 그건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소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워낙 비싼 가방을 좋아하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런 날에도 가고 싶다는 게 이해는 안 됐지만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역시 시어머니는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한테 가방 하나 사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엄마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아들? 아니 이제 아빠도 없이 혼자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도 새 가방 보면서 마음도 좀 새롭게 먹고 싶어서 그래. 비싼 거는 안 살게. 한 개만. 남편이 제 눈치를 살짝 봤지만 저도 그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라도 아버님을 잊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 한 번은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게 새로운 가방을 하나 얻으신 후에야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슬쩍 시어머니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종종 어머니가 사고 싶은 가방이나 목걸이 같은 것들을 사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거든. 근데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 내가 용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당장 일 구하시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 솔직히 여태까지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만 생활한 것도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같이 일을 하기 마련인데 저희 시아버지가 2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어올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과 연배가 비슷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은퇴하시고 나서 서서히 일자리를 잡아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종종 저한테 짐되고 싶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평생 일을 안 하신 분이라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씀씀이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니 남편으로서는 시어머니가 더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하며 어느 정도 드릴 거냐고 물어봤죠.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일 나가시긴 어려울 테니까 그럼 어느 정도 드릴 거야? 난 100만 원 정도 괜찮을 것 같아.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드릴 거니까 많은 비용보다는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용돈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친정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용돈 드리는 거고 남편이 잘 벌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친정이랑 같이 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떨떠름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저희 친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국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신혼을 즐겼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땐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화학약품 만지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냥 컴퓨터 관련 일을 했거나 무리가 안 되는 일이었다면 계속 했을 텐데 혹시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해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나름 10년 정도 다닌 회사라 퇴직금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생색을 내고 싶었죠. 남편이 평소에 사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사서 선물로 줬습니다.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어서 눈동자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이니까 란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선물이야. 당신도 곧 아빠 됐는데 매번 나만 선물 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퇴직금 많이 나와서 오빠 선물로 하나 샀어. 애기 나오기 전까지만 게임하고 나오면 나랑 같이 애기 봐야 되니까 많이 하면 안 돼? 그럼 당연하지.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가 싫어할까봐 못 사고 있었잖아.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너무 고마워. 그럼 나 이거 선물 받은 기념으로 1시간만 해도 될까? 남편은 아이처럼 좋아하더니 한편으로는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 소리에 누군가 보였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에 놀랐지만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드렸죠.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더 적적하셔서 오셨거나 싶었거든요. 너희들 뭐 하나 해서 놀러와 봤어? 주말도 되고 그랬는데 집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괜히 우울해지더라고. 아직 애 성별 안 나왔지? 딸인지 아들인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 옷 사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아범은 없니? 아니 쟤는 안방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저게 뭐야? 게임기야? 쟤는 나이가 몇인데 게임을 하고 있어? 시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솔직히 저한테 돈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하나 사달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저렴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남편은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혜주가 회사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많이 나왔나 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 하나 장만해줬어. 이거 생각보다 비싸거든. 그래서 살까 말까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선물로 받아 그런지 더 재밌네. 갑자기 제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너무 난처했죠. 대답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받았던 거에 비해선 적게 말씀드렸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도 가야 되고 자잘자잘하게 돈 돌아갈 때가 많아서 따로 모아두려고요. 제가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외벌이로 생활해야 되니 남편한테 선물 하나 한 거예요. 나름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 됐다고 하시면서 갖고 싶은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됐다. 내가 이번에 갖고 싶은 목걸이 세트가 있었거든. 아니 돈 넣을 구멍이 있어야 그걸 사는데 내가 뭐가 있겠니? 너는 그렇게 돈이 생겼으면 내 선물도 좀 사줄 것이지 네 남편만 사주겠냐? 나도 목걸이 세트 하나 사줘라.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다들 남편이 목걸이나 반지 사줬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남편도 없고 그러니 너 돈 받은 기념으로 나 하나만 사줘라. 비싼 것도 아니야. 300만 원도 안 해. 300만 원도 안 하니 하나 사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 게임기가 거의 100만 원이라 그것도 손 떨리면서 계산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뭐 하나 못 사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보내주잖아요. 그거 모아서 사시면 되죠. 저희 부모님께 선물 하나 못 사드렸는데 이 돈은 시어머니 사치품 사는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드리는 용돈 핑계를 댔는데 결국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니? 거기서 모을 돈이 뭐가 있어?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 그렇지 불만이 아주 많아. 아니 줄 거면 좀 더 주지. 돈도 잘 벌면서 무슨 엄마한테 100만 원만 보내주니? 너무 짠 거 아니야? 결혼했다고
너무 부인한테 꽉 잡혀 사는 것도 안 좋아 보여. 그럼 네가 용돈을 더 올려주든지 목걸이를 하나 사주든지 해라.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매달 주는 용돈인 1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용돈을 더 올려주거나 목걸이를 사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곧 저희가 아이도 태어나니 여기서 돈을 더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결국 제가 시어머니 목걸이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 작은 게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180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3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이라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를 다 합쳐도 이 목걸이 가격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돈도 못 버는 시어머니의 사치가 심해져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 낳으면 안 그러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갑자기 사람 변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건강히 아이를 출산하고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3살까지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 사업이 조금씩 사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씩 폐업을 하거나 없어지는 등의 변화도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월 100만 원씩 드리는 용돈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더 이상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사정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사업 잘 풀리면 다시 용돈 드리는 걸로 하자. 지금은 매달 200만 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